아침 공기가 차갑다. 단풍이 물든 캠퍼스를 걸으며 나는 천천히 도서관으로 향한다. 30년간 같은 시간, 같은 길. 이제는 내 발이 저절로 길을 찾는다. 명진대학교.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이라 불리는 이곳은 내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내 이름은 정미자. 올해 72. 남들 눈엔 그저 도서관을 자주 찾는 동네 할머니로 보일 테지만 나와 이 학교의 인연은 깊다. 30년 전부터 매달 도서관에 5만 원씩 기부해왔다. 넉넉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금액. 내 작은 정성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화요일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토론의 날이다. 낡은 코트와 헌 가방을 든 내 모습이 화려한 캠퍼스에선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늘 그랬듯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입구 쪽 테이블엔 총장실에서 준비한 다과가 놓여 있었다. 3년 전 강태준 총장이 부임하고 나서부터 소박했던 다과까지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창밖 주차장엔 외제차들이 가득했다. 기부자들이 행정동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억대의 기부금을 내는 진짜 후원자들이었다. 토론회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태준 총장이 들어온 것이다. 그의 등장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다. 완벽한 슈트 차림에 그는 언제나 완벽해 보였다. 총장은 환한 미소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겐 더 친절했다. 나는 그가 내게 인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지난 분기 대학 순위 상승, 국제 캠퍼스 건설 계획, 기부금 30% 증가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첫 도서관장이었던 김웅철 교수의 말을 떠올렸다. 대학은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숫자가 아닌 인격을 키우는 곳이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호 교수였다. 사회학과 부교수로 내게 항상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토론이 끝나고 다과 시간, 총장이 VIP 기부자들을 위한 특별 간담회를 언급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다과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 총장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잠깐 쳐다보고 건성으로 인사한 후 바로 옆 사람에게 관심을 돌렸다. 30년이란 세월은 나를 이런 상황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토론회장을 나오며 나는 캠퍼스 중앙에 있는 정석호 도서관을 바라보았다. 내 남편의 이름을 딴 이 건물, 그는 이 대학의 설립자이자 한국 최대 교육재단의 창립자였다. 그의 죽음 이후 나는 내 신분을 감추고 살아왔다. 이 대학의 부지도 사실은 내 땅이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익명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대학에 기부했다. 돌아가는 길. 나는 오늘 아침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났다. 명진대학의 국제 캠퍼스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강태준 총장의 화려한 비전 뒤에 감춰진 현실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저 매달 5만 원을 기부하고 도서관 토론회에 참석하는 보이지 않는 노인일 뿐이니까. 기숙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는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봄이 오려는지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계절은 변해도 내 일상은 30년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매주 화요일은 영진대학교 도서관 토론회, 매달 5만 원 기부, 신문을 넘기다 일면 기사의 시선이 멈췄다. 명진대 국제 캠퍼스 건설 난항, 건설사와 계약 분쟁, 최근 대학 소식이 안 좋다. 강태준 총장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학기부터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인상 소문도 돌았다. 카페 문이 열리고 이준호 교수가 들어왔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 사람은 여러모로 특별하다. 교수들 중에 유일하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인사해주는 사람이니까. 이준호 교수의 시선이 내가 읽던 기사에 멈췄다. 조심스럽게 대학 사정을 물었더니 그는 주변을 살핀 후 국제 캠퍼스 건설 계획이 애초에 무리했다는 점, 총장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발전기금 관련 긴급회의와 장학생 선발 기준 변경에 대한 소식도 전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명진대학교의 장학금 제도는 정석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었다. 담소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평소 조용했던 로비가 학생들로 북적였다. 등록금 인상 반대, 장학금 축소 규탄 등의 피켓을 든 학생들이었다. 한 학생이 학생회의 긴급 기자회견 중이라 설명했다. 학생회장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마이크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날이 점점 더 흐려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나는 발걸음을 돌려 학교를 나서려 했다. 그때 행정동 쪽에서 이준호 교수가 급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다. 이준호 교수는 비를 맞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우산을 씌워주려 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강태준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인근 찻집으로 이동해 그는 학교 재정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를 보여주었다. 지난 3년간 대학에 들어온 발전기금 중 상당액이 강 총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기부자들을 금액별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차별 대우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당연히 맨 아래 C급에 속해 있었고 C급 기부자는 특별 관리 불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이사회에 알릴지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강 총장의 인맥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고 조언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다. 3주 후 나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지만 내겐 아직 꽤 많은 비상금이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준호 교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3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문안을 왔다. 대학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제 캠퍼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고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해결 방법이 없을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다. 30년간 숨겨온 내 정체, 정석호의 미망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였다. 이준호 교수에게 내 자택 서랍장 맨 아래 금고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목걸이에 달린 열쇠를 건넸다. 그 금고 속 서류를 가져와 달라고 말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된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인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다. 이제 4주째 병실에 갇혀 있으니 제절이 변하는 모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금고에서 꺼낸 서류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다. 이준호 교수가 어제 가져다 준 것이다. 정석호의 유언장, 명진대학교 설립문서, 그리고 대학 부지가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모두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가 감춰둔 것들이다. 이준호 교수가 들어왔다. 그는 오늘 아침 있었던 교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대학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태준 총장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고 국제 캠퍼스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조직원 감원, 학과 통폐합,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더욱이 정석호가 만든 꿈장학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다. 이준호 교수는 교수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침묵했다고 했다.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은 시위를 시작했고 규모가 점점 커져 이제는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 그들은 정석호 정신 계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30년 동안 지켜봤던 학교가 무너져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은행 대출금 상환 기한을 물었더니 다음 주 월요일이 최후 통첩 기한이며 그때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대학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세 장의 명함을 건넸다. 우리 가족의 법률 문제를 담당해온 정창수 변호사, 정석호 교육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민호 이사, 그리고 교육계의 원로이자 내 오랜 친구인 박혜선 교수의 연락처였다. 그 세 사람에게 내가 연락했다고 전하고 병원으로 모셔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이 차례로 병실을 방문했다. 30년 만에 재회였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단순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넘어 명진대학교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이 필요했다. 김민호 이사는 그동안 재단이 비밀리에 관리해온 정석호 교육 비상기금의 존재를 밝혔다. 예상보다 기금의 규모가 컸다. 박혜선 교수는 교육계와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정창수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날 나는 퇴원을 강행했다. 집으로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30년간 열지 않았던 서재문을 여는 것이었다. 남편의 유품이 그대로 보존된 공간이었다. 서재 한쪽 벽을 차지한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는 정석호가 남긴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생전에 교육재단 이사들에게 보내는 서한이었다. 그 편지에는 대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재단이 취해야 할 비상 계획이 담겨 있었다. 밤을 새워가며 남편의 비전을 다시 기억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전화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내 개인 계좌들을 모두 활성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내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들이었다. 주요 언론사 편집장들에게도 연락했다. 30년 동안 침묵했던 정석호 재단 이사장의 미망인이 마침내 공개석상에 나타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며칠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김민호 이사와 함께 재단에 숨겨진 이사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그들은 모두 내 남편의 오랜 동료들이자 교육에 대한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재단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림자 이사회로서 대학의 상황을 지켜봐 왔다. 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정창수 변호사는 은행과의 협상을 이끌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그의 평판과 네트워크 덕분에 은행은 대출금 상환 계획을 받아들였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박혜선 교수는 교수 사회와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명성과 신뢰도 덕분에 교수들 사이에서도 우리 계획에 대한 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생 대표들과의 만남이었다. 학생들은 우리의 계획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다가오는 이사회에 맞춰 자발적인 지지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 동생 정미숙도 합류했다. 그녀는 몇몇 기업 교육재단과 접촉해 미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명진대학교가 정상화된다면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것은 비단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준호 교수는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그는 강태준 총장의 비리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대학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총장의 측근이었던 한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중요한 문서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발전기금 유용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였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종 회의를 열었다. 내 집 서재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핵심 인물들만 참석했다. 정창수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설명했고 김민호 이사는 재정 계획을, 박혜선 교수는 교육 철학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준호 교수는 강태준 총장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 보여주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3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 가까우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석호가 평생을 바쳐 세운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뒤에 숨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이 내가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특별한 날이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로는 그저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서재 책상에 앉아 정석호에게 편지를 썼다. 30년 동안 매일 써온 편지였지만 오늘의 편지는 특별했다. 당신의 대학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함께 지켜봐요. 월요일 아침, 나는 명진대학교로 향했다. 오늘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자 은행 대출금 상환 마감일이었다. 이준호 교수가 약속대로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캠퍼스에는 시위 중인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고 등록금 인상 반대, 꿈장학금 지키기 등의 현수막이 나부꼈다. 놀랍게도 캠퍼스 입구에는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물밑에서 진행된 움직임이 결국 언론의 관심을 끌어모은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시작된 계획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 사이로 걸어가는 내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내 뒤로는 정석호 교육재단에 숨겨진 이사들과 오랜 기부자들이 함께 걸어왔다. 그들은 모두 내 남편과 특별한 인연이 있던 사람들로 그동안 재단의 그림자 이사회에서 조용히 명진대학을 지켜봐 왔던 사람들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을 한 명씩 만났다. 처음에는 30년 만의 만남이 어색했지만 정석호의 이름 앞에서 그들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 중에는 내 남편과 함께 학창 시절을 보낸 교육자들도 있었고 정석호가 대학을 설립할 때 힘을 보탰던 원로 교수들도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석호에 대한 존경심과 빚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을 회의장으로 초대했을 때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강태준 총장은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된다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분명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낯선 노인으로만 보았을 것이다. 외부인이라니요. 총장님, 제가 바로 이 학교의 설립자, 정석호 박사의 미망인 정미자입니다. 회의실에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특히 강태준 총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한 명씩 내 뒤를 따라 들어오는 재단 이사들과 원로 교수들을 보며 그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졌다. 나는 중앙 자리에 앉았다. 30년 만에 돌아온 내 자리였다. 먼저 명진대학교의 당면
위기부터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일주일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사실 은행 대출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단순히 돈을 상환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석호가 별세한 후 그는 대학의 미래를 위한 비상기금을 남겼다. 하지만 이 기금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대학이 본래의 교육 이념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 내가 그동안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학이 스스로 바른 길을 찾길 바랐기 때문이다. 지난 며칠간 정창수 변호사와 함께 은행과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출금 상환 계획과 함께 앞으로의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 은행 송금 확인서를 보여주며 모든 대출금이 상환되었음을 알렸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다음으로 정석호 재단의 김민호 이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그동안 재단이 비밀리에 준비해온 정석호 교육혁신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정석호의 교육 철학을 계승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었다. 또한 나의 동생 정미숙이 자신의 개인 자산에서 출연한 상당한 금액의 기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지원에는 조건이 있었다. 명진대학교가 정석호 박사의 교육 철학을 회복할 때에만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학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재단 이사들은 지난 일주일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이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었다. 그리고 재단은 이미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도 준비해 두었다. SK,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었고 각 기업 교육재단의 지원 약속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었다. 이준호 교수가 앞으로 나와 강태준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 파일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그 증거들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이준호 교수가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미래까지 걸었던 것이다. 강태준 총장은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정창수 변호사는 그에게 사임을 권고했고 그는 결국 사직서에 서명했다. 총장이 떠난 후 나는 학생 대표들에게 30년 동안 그들을 지켜봐 왔다고 설명했다. 학생 대표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내가 매주 뒷자리에 앉으시던 그 할머니가 맞는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만 원 할머니가 바로 나였다. 한 학생이 왜 그동안 실체를 밝히지 않고 소박하게 지냈는지 물었다. 나는 진정한 마음은 겉모습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법이라고 답했다. 그저 학생들이 정석호의 교육 철학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나고 캠퍼스로 나왔을 때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박수 소리가 캠퍼스 전체를 가득 채웠다. 합창단이 명진대학교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편이 직접 작사한 그 노래를 학생들이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많은 것을 포기했다. 대학을 경영할 수도 있었고 재단 이사장으로서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날짜를 적었다. 정석호의 대학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봄바람이 교정을 가로지른다. 개화한 벚꽃 아래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게 청량감을 준다. 이제 명진대학은 다시 태어났다. 내 남편 정석호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다. 강태준 총장의 사임 이후 3달이 지났다. 세간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나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새 총장으로 이준호 교수가 선출되었다.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재단 이사회와 교수회 그리고 학생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결국 수락했다. 그는 취임 첫날 정석호 동상 앞에서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내 남편이 꿈꾸던 교육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정석호 교육혁신센터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옛 행정동을 리모델링한 이 공간은 앞으로 명진대학의 교육 철학이 구현되는 곳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중요한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일찍 학교에 왔다. 하지만 개관식보다 내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도서관 한쪽에 정미자 열람실이 새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직접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내가 30년 동안 매달 보내던 5만 원으로 구입한 책들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진심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열람실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다. 진정한 기부는 금액이 아닌 마음의 크기로 측정된다.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정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되돌아본다. SK그룹의 정석호 혁신교육기금은 약속대로 집행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등록금이 30% 인하되었고 꿈장학금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강태준이 폐지하려 했던 그 장학금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학생들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대기업들과의 산학협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단순한 기업 이익이나 취업률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인재 양성이라는 내 남편의 교육 철학이 그 중심에 놓여 있었다. 캠퍼스 한쪽에는 국제 캠퍼스 대신 정석호 글로벌 학습 마을이 들어서고 있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닌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배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내 남편이 생전에 꿈꾸던 모습 그대로였다. 명진대학의 변화는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대학 순위와 실적에만 집착하던 다른 대학들도 하나둘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명진대학은 다시 한번 한국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개관식이 시작되기 전 이준호 총장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공식 일정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며 나를 정석호 기념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내 남편의 유품과 사진, 그리고 그의 교육 철학이 담긴 글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기념관 한쪽 벽면에 새로운 전시물이 추가되어 있었다. 정미자의 30년 코너였다. 내가 매달 보내던 5만 원 기부금 영수증들, 도서관, 독서 토론회 참석 기록, 그리고 학생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감격에 차마를 잇지 못했다. 이준호 총장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성과나 큰 금액이 아닌 일관된 마음과 진심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 전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개관식은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거창한 축사 대신 학생들의 진솔한 소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주를 이루었다. 내가 단상에 섰을 때 모든 이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다. 나는 그저 짧게 감사 인사만 전했다. 화려한 언변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식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화요일이었으니 여전히 독서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내 자리는 더 이상 뒷자리가 아니었다. 학생들이 내게 중앙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나는 익숙한 뒷자리로 살며시 자리를 옮겼다. 30년 동안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다. 토론 주제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였다. 학생들은 명진대학의 변화를 통해 자신들이 때다른 점을 열정적으로 나누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내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천천히 캠퍼스를 나섰다. 저녁 노을이 조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다. 30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정석호의 사진 앞에 오늘의 개관식 팸플릿을 놓았다. 그에게 모든 소식을 들려주고 싶었다. 우리의 대학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그의 교육 철학이 다시 살아났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정석호 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질 것이다.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오늘 명진대학은 다시 태어났다. 정석호의 꿈이 다시 피어났다. 나의 30년 침묵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가을은 깊어가고 있지만 명진대학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것이 내가 30년을 기다린 진정한 결실이었다. 돈 없다며
할머니를 무시했던 총장은 사라졌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 대학이 다시 피어났다. 세상은 결국 정의로웠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